2차 전지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면 전 세계 다른 2차 전지, 일본의 파나소닉도 좀 사고 BYD도 사고 CATL도 좀 사라는 이야기죠. 모멘텀 투자해서 힘이 강한 주식을 따라서 하는 거 좋은 전략이다. 다만 신앙처럼 생각하지 말자. 홍춘익 박사님 오랜만에 대한민국 돈의 역사라는 신간 또 이번에 출간하셔서 요 책과 시장 상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 원래 작가가 책을 내면 핵심 메시지는 있는 거잖아요. 이 책이 뭐 페이지 수로는 거의 한 500페이지인데 핵심 메시지 딱 심플하게 전달해 주신다면.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동산 좋아하는지 이 책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식시장의 간신만고라고 하는데요. 진짜 정말 힘든 그 시기,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의 근원, 이런 걸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1974년과 1997년에 주식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제 상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싫어하는 회사들을 정부가 리스트를 정해요. 300개 정도의 회사 리스트를 정해서 너 상장 안 하면 나한테 뜨거운 맛을 볼 줄 알아. 박정희 대통령이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장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12개였는데 그게 주식시장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후에 3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시장다운 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997년 신동방그룹이라고, 옛날 동방유량 기억나실 겁니다. 해표식용유. 네, 거기서 적대적 M&A를 해서 그 미도파 백화점, 그 미도파 백화점을 적대적 M&A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전경련과 정부의 제지로 무산됩니다. 그러니까 표대결에서 진 게 아니고요. 표대결에 갔으면 신동방 쪽이 이겼을 텐데 표대결까지 가지도 못하고 정부가 너 그만해. 그리고 전경련이 와가지고 주식 팔아. 이렇게 해서 무산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성이 그때 형성이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싶어서 자금 조달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강제로 들어왔고, 두 번째 강제로 들어와서 남에게 경영권 뺏기려고 그러니까 심판이 경장에 뛰어 들어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두 번의 일들이 있었고, 얼마 전 한진칼의 M&A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이라 할 수 있는 산업은행이 뛰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결국 그런 식으로 적대적 M&A가 안 되는 시장의 특성이 뭐냐? 대주주가 암만 개판을 쳐도 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대주주 마음이죠. 이 모든 것은 대주주 마음이 되는. 이 꼴을 보고 투자자들이 진실을 알게 되잖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곳에서 대박의 꿈을 품고 들어왔다가 소수는, 운 좋은 소수는 돈을 버는데 대다수는 돈을 못 벌잖아요.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대안을 찾겠죠. 그게 우리나라는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의 그 소유권인가요? 그거를 인정받았는 게 생각보다 꽤 오래됐더라고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17세기의 일인데요. 1600년대 초반 이제 임진왜란이랑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에서 망했냐 그러면 재정이 망했어요. 그래서 그 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그 세금을 수취하는 하나의 단위로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한 결 이러면 이게 상당히 큰 땅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동일한 면적도 아니고요. 근데 그게 예전에 세종대왕 때는 200만 결이었는데 광해군 때 30만 결이 돼요. 그러니까 세수가 7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 세수가 7분의 1 토막 나는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역대 임금들 효종이나 인조나 광해군이 뭘 해주냐면 산림 하택에 대한 정부의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산이죠. 림, 숲이죠. 하, 강물이죠. 개울이죠. 택, 저수지, 연못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자산은 나라의 것이고 왕토, 임금님의 것이었다. 그렇게 사상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나라가 다 망할 판이고 세금이 안 거치고 대부분의 땅들이 사실은 이제 숨겨진 땅이래요. 토지 소유권들 면에서 누구한테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된 쌀이 있더라도 이게 누구 땅인지를 알 수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간을 장려한 거죠. 근데 이제 개간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시장이 황폐해지고 세상이 황폐해졌다 그래도 들판에 있는 땅들은 다들 대지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삼림 하택이라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골짜기죠. 산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으로 가서 뭘 하냐면 바로 우리나라 특유의, 또는 다른 나라도 이게 있습니다만 뭘 만들기 시작하면 다랑이 논을 만드는 거죠. 다랑논 있잖아요. 우리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 다락논들을 만들면서 그 다락논을 만들려면 폭우가 와서 위에서 물이 쏟아지면 끝장이잖아요. 그 위에 반드시 저수지가 있어야 다락논이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그 저수지를 메우고 그 주변에 있는 흙도 치우고 토지를 개간해요. 자, 근데 언놈이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안 되죠. 죽고 싶겠죠, 그죠? 안 하겠죠. 이에 그 죽창을 아마 들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때 조선왕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원래 임금님이 땅이지만 너가 내가 개간하면 너네 거야. 소유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몇 년간에 걸쳐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이제 한 100만 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점점 그 땅에 대해서 세금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즉 그때 당시에 30만 결 정도에 달하는 아주 조그만 땅들만 세금을 걷고 있었다면 그 말고 내 봐줄게 하는 땅이 한 100만 결이 나중에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는 특유의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주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가문이 아닌 다음에 족보를 살펴보시면 전부 17세기에 만들어져요. 왜? 그때 산으로 들어가서 그 개간을 하고 땅을 만들어서 붙이신 분들이 우리나라 족보의 주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족보를 만들던가 뭘 하던가 간에 다 개울가에 계곡으로 마을들이 들어가요. 평지에 있는 마을들은 전쟁 중에 너무너무 큰 피해를 입었거나 또 대지주의 것이지만 대부분의 가문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경주의 양동마을이라든가 또는 안동에 있는 여러 마을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계곡에 굽이 있는 그 계곡들 사이에 살고 있죠. 그게 다 그때 일입니다. 두 번째,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권이 확보되는 거죠. 왜? 내가 이 땅을 개간해놓고 이 저수지도 내가 만들고 이 축대도 내가 세워놓고 여기에 물도 내가 다 보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내가 뺏는다? 참을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또 이래도 역시 조선왕조 때 특히 임금 그 이시부치들이 왕가의 그 궁방전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권력을 쥔 놈들이 와가지고 뺏어버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마지막 보호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돈을 벌었잖아요. 수확량도 늘고 세금도 몇 년간 면제. 그러면 그 돈을 들고 뭘 하냐 하면 이 양반 족보를 사는 거죠. 그 공명첩, 납속책이라는 게 바로 이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18세기의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노비를 제외한 전체 사람들 중에 70%가 양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그 여러 가지 토지 대장들, 호족들의 상태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양반 만들기가 18, 19세기에 계속 펼쳐졌다고 볼 수 있고요. 전 국민이 양반되는 과정에서 물론 뭐 노비도 많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소유권은 확실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와가지고 상장해. 이거 총수 거야. 소유권이 죄송합니다. 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비해서 부동산은 물론 뭐 침해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실물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불패 신화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생기고 또 경제개발연대에서도 주식은 좀 못 올라도 부동산의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책 읽으시면 야 이게 한국이라고? 최근에 중국의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거든요. 중국 제1위의 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중국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주주가 사재 출연하라고 지금 막 강요하고 있거든요. 회사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네가 이번에 뭐 몇 천만 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나는데 너 지금 몇 년 동안 받은 배당이 몇 천만 불이니까 그거 다 토해내. 이거 한국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그냥 총수, 사주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거기는 사주가 제왕적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걸 용납해주는 대신에 그러니까 사주는 자기 회사에서는 다른 모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모조리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할 권리를 가지는 대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가 네 돈은 너의 개인 돈을 넣어야 돼. 우리도 그렇죠. 그죠? 이런 식의 이상한 소유권 제도가 지금 중국에서 관찰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부터 있었던 일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과거 대비는 엄청 좋아졌으니까. 예, 뭐 과거 대비 좋아졌지만 이제 그것도 양극화가 돼 있죠. 제가 전번에 언젠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작전이나 이런 테마에서 당하지 않고 특히 대주주가 고점에서 주가 오르기만 하면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의 이런 주식들을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제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외국인이 지분이 많은 회사를 사면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한 30% 이상 되는 회사에서는 대주주가 감히 그렇게 못하죠. 적대적 M&A를 여기 지금 정경련이랑 한국 정부가 와가지고 외국인한테 적대적 M&A 안 해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외국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너 얼굴 자빠졌네 그러겠죠. 너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는 이 주식 사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인제빚 보고 이 회사가 특히 대주주가 세상에 자기 지분을 저렇게 팔아버리는 바람에 적대적 M&A 해서 나 더 비싼데 팔 거야. 그린 메일러한테 팔 거야. 난 그린 메일러가 될 거야. 예를 들어서 더 비싼 값을 쳐주는 사람에게 이 회사의 경영권을 팔아치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돈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외국인은 용납 안 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또 치시면 돼요. 그러나 외국인 대주주가 있는 기업들은 좀 다르겠죠. 삼성전자
나 삼성그룹만 하더라도 물산 모직 합병 때 엘리엇한테 고생했잖아요. 그때 정말 국민연금이 찬성표 안 던졌으면 바로 엘리엇이 이기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간발의 차이까지 온 회사들은 대주주가 감히 상속 재산을 갖다가 좀 적게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주식을 갖다가 헐값으로 만들어내고 또 좀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기다렸던 차익 실현해버리고 이런 일들은 덜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멀었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여기는 선녀죠.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게 그런 재산권이 확실히 이제 보호되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굉장히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 측면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반대하신다고요. 책에 서문에 좀 나와 있더라고요. 아니 뭐 반대한다기보다 네. 추천하지 않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하다. 인생을 건 돈을 넣지 말자. 왜 그러냐 하면 제 의견은 뭐 별거 아니에요. 언제 뺐을지 모르는 나라에 넣었다가 그리고 그게 보호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위에 계시는 분이 언제 이 회사를 되게 이뻐하고 이 회사는 우리 인민들의 회사다 이러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돌아서 가지고 저 새는 나쁜 새다 하면서 저 회사는 나쁜 회사다 그러면 영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인도 사실은 그런 거죠.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뭐 홍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홍다도 사실 얼마나 사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나 순식간에 소유권의 어떤 안정성이라고는 없고 대주주들도 뭐랄까요. 자기 회사가 튼튼할 때는 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조금만 부진해지고 그러면 이제 사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갑자기 그러면 이 주식회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유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지분의 가치만큼만 나는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주식회사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이전에 개인 사업자로 한번 일해보면 무한 책임이잖아요. 나 이거 못 갚으면 내가 보증한 거 다 갚아야 된다고요. 감옥도 가야 된다고요. 근데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대주주가 횡령이나 탈세를 했다면 그 사람은 그걸로 처벌받는 거지. 회사가 망한다고 해서 왜 사주가 감옥 가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사이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슈킹했으니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 없으면 사업 망했다고 해서 왜 대주주가 자기 지분만 포기하면 되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의 유한 책임 또는 유한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만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되는데 또 자기 지분은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3.5%죠. 한국은 대주주와 그 일가 부치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3.5%잖아요. 네. 3.5%인데 어마어마한 권력들을 그 네트워크와 또 더 나아가서 우회 지분 또는 또 우호적인 지분, 우회 지분, 우호 지분 이런 걸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만든 거잖아요. 우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라는 게 결국 직접 들고 있는 지분도 지분이지만 그 지분 이외에 네트워크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 물산 모직 합병할 때 KCC가 갑자기 그 삼성이 가지고 있었던 자사주를 갖다가 KCC가 가져가는 거 보셨잖아요. 가서 찬성. 왜냐면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그걸 가져가서 찬성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손실이 났네 어쩌네 그런 뉴스 기사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지게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주식하기 좋은 나라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식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죄송합니다만 투기판인 거고 이런 투기판에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대부분들은 단타를 치는 거고 그래서 매매 회전율이 1년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 시국에 들어왔던 이른바 동학개미 20대 동학개미 같은 경우에는 1년 매매 회전율을 살펴보면 3,000%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일이 안 돼요. 7일에 한 번씩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일이 5일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가치 투자, 기업의 내재 가치를 잘 따져서 투자한다라는 게 잘하면 테마에 걸려서 오르는 걸 기대하고 하는 일종의 그 함정, 일종의 좀 덫을 놓고 그냥 사는 거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거 갔더니 호랑이 죽어 있더라. 그럼 돈을 버는 이런 식의 투자가 된 것이지 어떤 기업과 동행을 하고 동업을 한다라는 식의 워런 버핏이나 벤자민 빌 그레용 같은 가치 투자가 한국에서 잘 안 되는 이유들이 종종 잘 안 되잖아요. 되는 때도 있겠죠.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면 되겠지. 근데 외국인들이 철수하거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 안 가지고 적극적인 매매를 안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 투자자들의 늪이 돼버리는 그런 나라가 됐다라는 거죠. 책에는 여기에 한국 경제 흐름을 바꾼 19가지 사건,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흐름을 바꾼 7가지 사건이랑 주식시장 흐름을 바꾼 11가지 사건, 이렇게 총 한 37개 정도 사건이 있는데, 그거 다 해서 한 영상 한 37부쯤 만들면 참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다 그럴 수 없으니까, 대표적인 지금 것만 방금 굉장히 떨었어요. 여쭤보면, 2010년 이후에 테마주 장세로 성장 산업에 진출하면 뭐 상한가를 내달이
친 적도 있었다고요?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겪었는데, 네네. 국민연금 있을 때, 네. 뭐 컨퍼런스를 갔어요. 네. 글로벌 컨퍼런스.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 주최하는 컨퍼런스를 갔는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세미나에서 애들이 아시아 탑 10 주식 이렇게 추천할 거 아니에요? 네. 그 투자은행이 추천을 하는데, 아모레퍼시픽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2015년 일입니다. 그래서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 펀드 매니저니까, 국민연금 있을 때니까, 삼성전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맨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특히 그때 이제 중국 이야기가 엄청 나올 때였어요. 그래서 중국이 제조업 굴기,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미래가 대단히 어둡다. 그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라는 아주 좋은 브랜드가 있고 충성심들이 되게 높아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아모레퍼시픽 투자하면 대박이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열광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반박했던 게, 너 우리나라 지금 잘 모르는구나. 왜 그러냐면, 왜냐면 그 친구는 홍콩에서 일하는 친구니까. 왜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이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고 발표한 기업이 한 20개 된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많이 망했죠. 그죠? 왜 20개나 뛰어드냐 하면, 일단 신규 사업 진출 그럼 상한가다. 그 연예기획사도 그때, 모 연예기획사가 화장품 산업 진출한다 그러니까 그날 상한가 치더라고요. 자, 이건 이 아모레퍼시픽에 굉장히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첫 번째 공급과잉. 누구나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치고 들어간다라는 건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이다. 진입장벽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놔야 된다. 해자를 만들어야 된다. 워렌 버핏이 맨날 하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깊고 깊은 연못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연못이 얼마나 얕다고 생각되면 저렇게 오만 기업들이 다 뛰어들겠냐. 두 번째, 이런 신규 산업들의 진출이 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 시장이 기존에 있었던 플레이어들을 새로 들어온 애들이 다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상한가를 치는 거 아니겠냐. 우리도 그렇죠? 뭐 리튬 뭐 이런 거. 그죠? 갑자기 상한가 치잖아요. 2차 전지 한다 그러면 상한가 치고 얼마 전에는 NFT, 그전에는 BBIG, 뭐 바이오 신약 하면 다 상한가 쳤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간단하다. 투기판이다. 그럼 투기판이 벌어졌다라는 건 그 사람들이 그 산업을 너무너무 열광하고 좋아한다는 뜻이다. 자, 그러면 그 산업은 비쌀까 쌀까? 비싸다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공급 과잉 리스크도 있는 데다가 이미 밸류에이션 상으로 미래의 이익들을 엄청나게 땡겨와서 지금 가격을 측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거죠. 이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옛날부터 뭐 BBIG, 이전으로 가면 아까 이야기했던 중국 소비재 테마, 2017년, 16년 저기 트럼프가 북한 가고 막 그럴 때 기억 안 나세요? 장군님 가신다 그러면서 북한 테마주, 시멘트 주식도 막 날아가고. 그리고 그전에는 차화정, 네, 전차군단. 여러분, 우리나라는 테마주가 엄청 많고요. 특히 옛날보다 이 테마주가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이 산업이 간다 이러고서 불렀다면 요새는 태조 이방원이니 BBIG니 뭐니 하면서 조어가 붙어요. 그 이름이 붙게 되면 거기에 뭐가 붙냐 하면요. 스토리텔링이 붙잖아요. 이 산업들은 아무리 불황이어도 된다. 작년 태조 이방원 기억 안 나세요? 그 살아남은 게 2차 전지밖에 없잖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집단주의적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데 나보다 못한 남이 돈을 벌었는데 걔가 이걸로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올 때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주주들은 슈킹하고 있고 거기다가 우리 소액주주들은 단기에 빨리 부자되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이야기해준 그 스토리텔링을 받아들여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은 그리고 나보다 더 바보가 주식을 사줄 때까지 들고 있다가 처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희들은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고 성장주 투자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모멘텀 투자, 스토리텔링 투자, 테마 투자가 판을 치는 나라이니 단타가 날 수밖에 없고 암만 장이 좋아도 버블 붕괴된다. 얼마 전에 있었던 CFD 사태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막 잘 가던 주가가 그냥 버블이 붕괴된 것처럼 순식간에 붕괴돼 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요 이야기에서 핵심은 신규 사업 진출한다 그럴 때 상한가를 치는 시장이 왔다. 이 시장이 지금 두 가지 문제에 봉착했구나. 올해는 못 가겠구나. 근데 그게 얼마까지 올해 못 간다라는 건 그때 화장품도 1년을 더 가다가 그때 한한령으로 두들겨 맞고 지금까지 8년? 그죠? 2016년부터 만 7년을 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열이 왔고 사람들의 스토리텔링들이 돈을 끌어들이고 돈에 또 다시 돈을 끌어들이는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밸류에이션은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영역인데, 항상 그렇듯이 그 풍선을 펑 터트리는 기재들은 대부분 내부에서도 많이 오지만 외부에서 왔잖아요. 재작년에 있었던 NFT 테마 같은 경우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그냥 붕괴됐던 거고, 태조이방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 연말 그 세금 내겠다는 대주주들의 대규모 매도 속에서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면서 박살났고, 그런 것처럼 이런 테마들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법이 있으면 저도 뛰어들겠는데, 저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봐도 그런 테마들이 형성되는 내러티브, 맥락은 알겠는데 언제가 고점인지는 모르고 이게 나올 때는 그로부터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았다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요거를 여쭤본 이유도 사실 2차 전지와 관련 어떤 기업들도 사실 2차 전지 뛰어든다라는 이제 관련 없던 기업들이 뛰어드는 거죠. 딱 말을 하면 이제 막 주가가 엄청 뛰고 했었잖아요. 그 화장품이랑 뭐 똑같죠 뭐. 앞으로 그러면 이제 박사님은 2차 전지도 요즘 사실 출렁임이 되게 심상치가 않은데 앞으로 하반기는 좀 상반기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 좀 보실 수 있겠네요. 저는 뭐 상반기부터 이미 네. 비관적이었던 이유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거잖아요. 네. 신규 사업 진출하는데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그냥 5월부터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변동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건 사실 완전 미지, 그 회사 입장에서 미지 영역이니까 완전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의 사업 진출을 했다는 자체가 그 사람이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투자에서도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산업의 리더들을 이길 수 있다고 보니까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네. 굉장히 경쟁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그 테마가 변동성이 앞으로 클 것이다. 네. 그리고 그 변동성은 언제까지 가냐? 모른다. 누가 거품을 또는 누가 바늘을, 누가 쇼크를 모르죠.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식에 투자할 때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급등했다라면 당신 운이 좋은 거니까 차익을 실현해서 다른 것도 좀 사라. 근데 제가 이야기했던 게 CATL이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보고 이거 투자하고 있냐, BYD 주가가 어떤지 보고 투자하고 있냐를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BYD나 CATL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산 분들은 엄청 짭짤하게 멀었거든요. 수익이 났거든요. 왜?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돈을 잘 벌 거라고 생각되고 PER이 몇백 배가 되고 또는 적자가 난 기업조차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고 대규모 신구 사업들이 진출된다라면 업계 1위의 어마어마한 철옹성 같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함께 좀 살아가는 거죠. 이 산업이 미래가 밝다는 거 우리 다 아니까. 2차 전지 누가 뭐 미래가 안 밝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이나 K푸드나 K팝이 미래 안 밝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루에 10%씩 빠지잖아요. 왜? 개별 종목 투자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2차 전지의 미래가 그렇게 밝다면 한국이 2차 전지 사서 수익이 났으면 전 세계 다른 2차 전지, 일본의 파나소닉도 좀 사고 BYD도 사고 CATL도 좀 사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뭐 이게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테마들, 역사적으로 나온 수많은 테마들이 끝이 좋은 테마가 있었는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없잖아요. 성장하는 때는 또 주가가 계속 오를 때는 계속 사실 오를 것처럼 생각 들잖아요. 특히 2차 전지에서는 예를 들면 뭐 2030년까지 50년까지 자동 전기차는 계속해서 늘어나서 사실 성장하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주가도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계속 갈 거라 생각하는데 과거에 사실은 뭐 화장품도 아니면 차 정도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나요? 현대차가 삼성동 땅 살 때가 그게 터지는 신호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외부 충격도 있고 적극적으로 지금 계속 투자를 하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개선시켜야 될 때 4억 짓겠다고 10조를 태우는 거 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끝났다고 그때 던지는 걸 저희들 국민연금이 있었으니까 국민연금 못 팔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팔아요? 저희까지 팔면 그날 하한가인데 외국인이 팔아서 한 10% 빠지고 있는데 저희까지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팔거든요. 국민연금이 연못의 고래라 못 팔아요. 그럴 때 너무 괴롭잖아요. 이거 왜 샀냐 그랬더니 뭐 기업들별로 차출해서 샀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뒤 10년 걸렸잖아요. 지금 그 주가 회복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2차 전지 주식들 다 망한다. 이게 절대 아닌 거 좀 이야기. 아니죠. 현대차 사례가 보는 것처럼 또 갈 거예요. 가는데 어떤 회사가 가는지를 아냐. 일단 제가 질문이 이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신규 사업 진출이 많다라는 건 기존 플레이어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시장에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이거가 사실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냐. 세 번째, 만약에 당신이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플레이어들이 그렇게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사업 진출하는 애들 다 망할 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이 굉장히 미래가 밝다라고 생각된다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과 함께 시장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사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나 일본 기업도 좀 사둬라.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은 아니지 않냐. 네. 제가 그게 망한다 안 망한다가 아니라 저는 투자는 그렇게 안 한다는 뜻이죠. 제가 본 한국 경제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투기판이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테마가 10년 가는 테마 본 적 없고 5년 가는 테마도 본 적 없는 하루살이 테마가 판을 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하루살이 테마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모멘텀 투자해서 힘이 강한 주식을 따라서 하는 거 좋은 전략이다. 다만 신앙처럼 생각하지 말자. 뭐 별 이야기 아니죠. 적절한 구간에서는 조금은 내릴 수 있는 것도 좀 그리고 분산도 좀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꼭 그렇게 무조건 독주하고 우리가 세계를 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아도를 친다? 아니 실패할 수도 있지 않냐. 그 신규 사업 진출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들어온 거잖아요. 아니 그 누가 말이 맞는 줄 어떻게 알아요? 상한가 치잖아. 신규 사업 진출하는 회사가 상한가 치는 거 보면 거기도 만만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건데 왜 우리 말만 맞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저희들끼리는 뭐라고 하냐면 데블스 애드버킷. 악마의 대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악마의 대변인. 이게 뭐냐면 간단해요. 옛날 카톨릭 수호 성인들을 임명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잔다르크가 왔어요. 잔다르크가 정말 구국의 소녀이고 카톨릭 교회가 좀 잘못한 일이다라는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잔다르크를 성인으로 시성을 해요. 근데 그때 한 명, 추기경 중에 한 명을 데블스 애드버킷으로 임명을 해요. 이제 저죠. 그리고 제가 저 빨간 모자를 쓰고서 딱 나타나서 걔 옛날에 연애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꽃다운 처녀가 연애했을 수도 있지. 그렇죠. 또 나아가서 화형 직전에는 반성문도 썼어요. 몰라요. 제 이야기 아시죠? 정말 완전 무결한 성녀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성인으로 봉축을 하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흥결 없는 사람 있어요? 저 봐요. 이렇게 살이 토실토실한 다이어트에 맨날 실패하는 홍 박사 있잖아요. 뭐 합니까? 돈 열심히 잘 벌고 좋은 데 살면 뭐해. 살이 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김 작가처럼 테니스도 잘 못 치고 테니스 요새 치다가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50개 나가지고 테니스 쉬고 있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흥결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완벽한 수호성인이고 이 사람 완벽해라고 하는 순간 완벽이라는 것에 하나의 흥결이 나오는 순간 무너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의 미래가 창창하지만 약점이 없을 수 없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제가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올인하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안 쓰게 되고 뭐든지 올인은 그게 어떤 종목이든지 위험하죠. 그래서 레버리지 안 쓰고 올인 안 하면 다음 기회가 있을 수 있고 투자의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 저도 한 30년 일을 해보면 제일 잘하는 나이대가 제가 해보니까 저는 한 40대 후반부터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달러 스위칭 투자 이야기하면서 한번 자랑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하고 투자의 경험이 쌓이고 멘탈도 좀 튼튼해지고 완전히 타이타니엄 멘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오면 이게 굉장히 잘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 대해서 그래도 저는 올인 안 하겠지만 아무튼 그때 대해서 올인해도 늦지 않은데 이 산업에 플레이어들이 몇 명 있는지 이쪽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에 있어서의 수많은 소재들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요새 왜 칠레랑 호주가 잘 나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잘 올인 안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